도장 찍어. 위자료는 없어. 30년 먹여주고 재워준 걸로 쌤쳐. 아줌마, 눈치 좀 챙겨요. 한 회장님이 곧 오시는데 고아 출신 며느리가 얼쭉거리면 벽 떨어지잖아요. 시리네라면 주제 파악 못하고 어디서 말대꾸야. 냄새나는 짐 싹 다 치워서 당장 꺼져. 재수옴 붙게 하지 말고. 그들은 한빛그룹 회장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 저를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토록 내쫓고 싶어 했던 제가 회장님이 40년 동안 찾아 헤맨 유일한 친딸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탐욕에 눈이 멀어 제 발로 복덩이를 차버린 가족들의 비참한 최후. 피눈물 나는 복수극이 지금 시작됩니다. 새벽 4시.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각. 나는 퉁퉁 부은 무릎을 부여잡고 억지로 몸을 일으켰다. 서울 평창동의 으리으리한 저택 주방. 오늘따라 그곳이 화려한 요리장이 아니라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다. 오늘은 시어머니 박여사의 칠순 잔치날이다. 요즘 세상에 누가 집에서 손님 100명을 불러 잔치를 하냐고들 하지만 남들에게 보여주기 좋아하는 어머니에게 상식은 통하지 않았다. 갈비 30kg를 재우고 전 수백 장을 부치고 잡채를 버무리는 일. 그 모든 것은 오롯이 며느리인 나의 몫이었다. 지난 30년간 나는 이 집의 며느리가 아니었다. 이름 없는 식모였고 감정을 가져선 안 되는 그림자였다. 오전 10시가 되자 비단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어머니가 주방으로 들어오셨다. 땀에 젖어 헝클어진 나를 보자마자 어머니는 미간을 찌푸리며 코부터 막으셨다. 아유 냄새야. 너 씻지도 않았니? 기름전 내가 진동을 한다. 진동을 해. 나는 황급히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어머니. 음식 준비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변명은 오늘 사돈기업 회장님도 오시는 중요한 자리야. 내가 꾀죄죄하게 나와서 망신 주지 말고 음식 다 나르면 부엌방에 처박혀 있어. 알았어?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저도 나가서 인사라도. 인사? 주제 파악 좀 해라. 고아원 출신 며느리라고 동네방네 광고할 일 있니? 넌 그냥 없는 사람처럼 있어. 그게 나 돕는 거야. 고아. 그 두 글자는 30년 내내 나를 옥죄는 족쇄였다. 부모 없이 자란 것이 죄가 아닌데 이 집안에서는 씻을 수 없는 원죄였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묵묵히 다시 전을 붙였다. 오후가 되자 거실은 하하호호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정재계 인사들이 화려한 선물을 들고 들어왔고 그 중에는 어머니가 그토록 공을 들이던 한빛그룹의 한 회장님도 계셨다. 백발이 성성한 그 노신사는 어딘가 모르게 슬픈 눈으로 자꾸만 내가 있는 주방 쪽을 힐끔거리는 것 같았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 성훈 씨가 들어왔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팔짱을 낀 젊고 세련된 여자, 내연녀 유리였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아무리 나를 무시해도 그렇지 어떻게 조강지처가 있는 집에 저 여자를 데려올 수 있단 말인가. 인사들 하세요. 제 사업 파트너 최 사장님 따님입니다. 이번에 저희 회사랑 큰 계약을 앞두고 있어서 특별히 모셨습니다. 남편은 보란듯이 사람들 앞에서 그녀를 소개했다. 말은 파트너였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누가 봐도 끈적한 연인이었다. 나는 쟁반을 꽉 쥐고 버텼다. 그때 남편과 눈이 마주쳤다. 그는 당황하기는커녕 나를 향해 손가락을 까딱거렸다. 어이 거기. 여기 과일 좀 깎아와. 유리 씨가 배가 고프다잖아. 여보. 지금 손님들 다 계시는데. 귀 먹었어? 손님 계시니까 빨리 대접하라고. 굼뜨게 뭐하고 서 있어?
나는 떨리는 손으로 과일을 깎아 탁자에 내려놓았다. 내 연녀 유리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어머, 성훈 씨. 이 아줌마가 그 집안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손이 참 거치시네. 아, 신경 쓰지 마요. 원래 좀 투박한 사람이라. 자, 해봐요. 남편은 내 앞에서 그녀의 입에 과일을 넣어주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수치스러웠다. 30년을 바친 대가가 고작 이런 모욕이라니. 나는 도망치듯 자리를 피하려다 그만 유리가 바닥에 놓아둔 명품 백근에 발이 걸리고 말았다. 와장창 들고 있던 수정과 그릇이 엎어지며 그녀의 하얀 실크 원피스를 붉게 적셨다. 순간 잔칫집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아, 이거 뭐야? 내 옷. 비명과 함께 저만치서 어머니가 달려왔다. 걱정이 아닌 살기 가득한 눈빛으로 짝! 매서운 손바닥이 내 뺨을 후려쳤다. 불이 번쩍거렸다. 이 칠칠 맞은 것, 내가 방구석에 처박혀 있으라고 했지. 기어이 나와서 사단이나? 고아원에서 그렇게 배웠어? 남의 귀한 옷을 망쳐놔? 죄송합니다.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죄송? 그 입 닥쳐. 내가 몸으로 떼어도 저 옷감 못 물어내. 당장 꺼져.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사람들의 수군거림, 남편의 싸늘한 비웃음. 나는 깨진 그릇 조각 위에서 일어날 힘조차 없었다. 그저 바닥만 보고 있는데 저 멀리 상석에 앉아있던 한 회장님의 지팡이가 바닥을 쿵 하고 찍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누군가에게 화를 내는 듯한 묵직한 소리였다. 결국 나는 부엌 구석으로 쫓겨났다. 화려한 잔치 음식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서 나는 손님들이 남긴 음식 찌꺼기가 담긴 대야 옆에 쭈그리고 앉았다. 아침부터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배가 야속하게도 꼬르륵거렸다. 나는 식어 빠진 찬밥 한 덩이를 물에 말았다. 찬밥을 한 숟가락 뜨는데 밥 위로 툭 하고 눈물이 떨어졌다. 짠 눈물이 섞인 밥알을 억지로 목구멍으로 넘겼다. 어머니, 보고 싶어요. 저 너무 힘들어요. 왜 저를 두고 먼저 가셨어요? 나는 습관처럼 목에 걸린 낡은 옷가락지 목걸이를 꺼내 만지작거렸다. 고아원에 버려질 때부터 가지고 있던 유일한 어머니의 유품. 이 차가운 옷가락지 하나만이 내 유일한 가족이었다. 하지만 나는 몰랐다. 열린 부엌 문틈 사이로 한 회장님이 내 목에 걸린 그 옷가락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계셨다는 것을. 그리고 이 낡은 가락지가 지옥 같은 내 삶을 송두리째 뒤바꿀 열쇠라는 것을 말이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은 어제와는 다른 종류의 긴장감으로 팽팽했다. 시어머니는 새벽부터 부산을 떨어댔다. 어제 칠순 잔치에 왔던 한빛 그룹 한 회장님이 오늘 정식으로 우리 집안과 투자건을 논의하러 오신다고 했다. 남편의 회사가 부도 위기라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었기에 이번 투자는 우리 집안의 생명줄이나 다름없었다. 너 꼴이 그게 뭐니? 손님 오시는데 재수없게. 어머니는 멍든 내 뺨을 보며 혀를 찼다. 어제 어머니가 때린 자국이 퍼렇게 부어올라 화장으로도 가려지지 않았다. 어머니는 나에게 촌스러운 개량 한복을 던져주며 명령했다. 이거 입고 서빙해. 그리고 절대 눈 마주치지 말고 차만 따르고 빠져. 알았어? 나는 말없이 옷을 갈아입었다. 마치 한여복 같은 잿빛 한복. 30년 동안 이 집에서 내 위치가 어떤 색깔이었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옷이었다. 오전 11시 한 회장님이 도착했다. 거실에서는 남편과 어머니의 아부 섞인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나는 쟁반에 따뜻한 대추차를 담아들고 거실로 향했다.
심장이 쿵쿵 뛰었다. 어제의 수모가 떠올라 손이 떨렸지만 쟁반을 꽉 쥐고 걸음을 옮겼다. 회장님, 차 드세요. 최대한 기척을 죽이며 찻잔을 내려놓으려는데 한 회장님의 시선이 내 손목에 꽂히는 게 느껴졌다. 아니, 손목이 아니었다. 찻잔을 내려놓느라 고개를 숙이는 순간 한복깃 사이로 흘러내린 나의 목걸이. 어제 부엌 구석에서 만지작거렸던 그 낡은 옷가락지였다. 잠깐. 한 회장님의 목소리가 낮고 굵게 울렸다. 나는 놀라서 몸을 굳혔다. 그가 떨리는 손을 뻗어 허락도 없이 내 목걸이 끝을 잡았다. 거친 손길이 아니라 마치 부서질 것 같은 보물을 만지는 듯한 조심스러운 손길이었다. 자네, 이 목걸이 어디서 났나? 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천하의 한빛 그룹 총수가 고작 식모에 싸구려 목걸이를 보고 왜 이렇게 동요하는 걸까? 나는 영문을 몰라 더듬거렸다. 이건 제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겁니다. 제 친어머니 유품이에요. 유품? 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때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을 감지한 시어머니가 끼어들었다. 어머니는 거칠게 내 어깨를 밀치며 한 회장님 잡고 있던 목걸이를 낚아채듯 쳐냈다. 아이고, 회장님, 불쾌하시죠? 이 물건이 워낙 근본이 없어서 짝퉁이나 걸치고 다닙니다. 아, 너 이거 당장 안 빼? 귀한 손님 눈 버리시게 어디서 시장통 싸구려를 달랑거려. 어머니는 내 목에서 목걸이를 뜯어내듯 잡아당겼다. 연약한 끈이 내 목살을 파고들었다. 아팠다. 하지만 육체의 고통보다 더 아픈 건 내 유일한 어머니의 흔적이 쓰레기 취급을 받는 것이었다. 아닙니다, 어머니. 이건 제게 소중한. 시끄러워. 갖다 버리라고 했지. 재수옴 붓게 고아원 티를 내고 있어. 어머니는 기어이 목걸이를 뺏어들고 쓰레기통 쪽으로 던지려 했다. 그 순간이었다. 멈추시오. 한 회장님이 벌떡 일어나시더니 시어머니의 팔목을 낚아챘다. 노인의 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강한 악력이었다. 시어머니는 악 하고 비명을 지르며 목걸이를 떨어뜨렸다. 한 회장님은 바닥에 떨어진 옷가락지를 황급히 주워 올렸다. 먼지를 털어내는 그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다. 이건 싸구려가 아닙니다. 한 회장님이 젖은 눈으로 나를, 아니 내 목걸이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건 40년 전 내가 내 아내에게 직접 걸어주었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옷가락지야. 안쪽에 사랑 애자가 새겨져 있지. 정적? 거실의 공기가 순간 멈춘 듯 했다. 나도 남편도 시어머니도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한 회장님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옷가락지 안쪽을 확인하시더니 이내 털썩 소파에 주저앉으셨다. 그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내 발등을 적셨다. 아가, 내가 정말 이 목걸이 주인이냐? 그의 목소리는 물기 어린 울음 그 자체였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고아로 버려져 30년을 남의 집 식모로 살았던 나다. 그런데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회장님이 내 낡은 목걸이를 보며 내 아버지를 자처하고 있다. 이게 꿈일까? 아니면 신이 내게 허락한 마지막 기적일까? 그때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회장님, 속지 마세요. 이 여자가 어디서 훔쳤거나 주워온 걸 겁니다. 천한 고아년이 회장님 핏줄일 리가 없잖아요. 어머니의 표정에는 경멸과 함께 혹시나 하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하지만 한 회장님은 더 이상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있지 않았다. 그는 품 안에서 손수건을 꺼내더니 내가 찻잔을 나르다
베인 손가락의 피를 조심스럽게 닦아냈다. 그리고는 나를 보며 깊은 한숨과 함께 말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검사를 해보자꾸나. 내 예감이 틀리지 않다면 우리는 아주 긴 이야기를 해야 할 게다. 그는 내 손에 쥐어진 옷가락질을 다시 꽉 쥐어주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저택을 나갔다. 남겨진 거실에는 당혹감에 휩싸인 시댁 식구들과 멍하니 서 있는 나뿐이었다. 손에 쥐어진 옷가락지의 온기가 차갑게 식어있던 내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한 회장님의 손에 이끌려 유전자 검사센터에 다녀왔다. 하얀 가운을 입은 연구원이 내 팔에 바늘을 꽂고 붉은 피를 뽑아내는 동안 나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다. 피 한 방울. 과연 이 붉은 액체 속에 40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진실이 담겨 있을까? 혹시나 회장님의 착각이면 어떡하나 그 뒤에 쏟아질 시댁의 조롱과 멸시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희망보다 더 크게 나를 짓눌렀다. 검사를 마치고 돌아온 집은 여전히 차가웠다. 아니, 오히려 더 잔인할 정도로 들떠 있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이미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다. 그들은 한 회장님이 나를 데려가 검사를 한 것을 그저 노망난 노인의 변덕짐으로 치부하고 있었다. 아유, 회장님도 참 늙으시면 애가 된다더니 식모피를 뽑아서 뭘 하겠다고. 어머니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혀를 찼다. 남편 성훈 씨는 한술 더 떠내연녀 유리와 통화를 하며 킬킬거렸다. 자기야. 걱정 마. 그 늙은이 우리 회사에 투자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거야. 그러니까 며느리한테까지 관심 주는 척하는 거지. 계약만 성사되면. 그래, 바로 정리할게. 정리. 그 단어가 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나는 부엌 구석에서 묵묵히 콩나물을 다듬었다. 내 핏줄이 확인되기도 전에 내 자리는 이미 사라지고 있었다. 그로부터 사흘 뒤 운명의 날이 밝았다. 하지만 그날의 시작은 기적이 아니라 절망이었다. 남편이 서류 봉투 하나를 식탁 위에 툭 던졌다. 노란 봉투 사이로 이혼 합의서라는 5글자가 선명했다. 도장 찍어. 남편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신문을 보며 말했다. 마치 세탁소에 맡길 옷을 분류하듯 건조한 말투였다. 갑자기 이혼이라니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 내 존재 자체가 잘못이야. 한 회장님이 곧 투자 결정하실 거야. 우리 집안이랑 사돈 맺고 싶어하는 눈치라고. 그런데 고아 출신 며느리가 있으면 격이 떨어지잖아. 격이 떨어진다고요? 그래. 유리 아버지가 한 회장님 지인이야. 유리랑 재혼하면 우리 사업은 날개를 다는 거라고. 그러니까 눈치껏 빠져. 위자료는 없는 거 알지? 30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준 걸로 퉁치는 거야. 기가 막혔다. 한 회장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 한 회장님이 찾고 있을지도 모르는 딸을 내치겠다는 그들의 무지함과 탐욕의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다. 어머니도 같은 생각이세요? 나는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시어머니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돌아온 건 싸늘한 비웃음뿐이었다. 질척거리지 마라. 30년 데리고 살았으면 많이 봐줬지. 내일 한 회장님 모시고 투자 조인식 할 거야. 그때 내가 얼쩡거려서 초치지 말고 오늘 당장 짐 싸서 나가. 냄새나는 짐 싹 다 치우고. 어머니는 소금을 뿌리는 신용까지 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이혼 서류를 집어들었다. 30년. 청춘을 바쳐 시부모 수발을 들고 남편 뒷바라지를 했던 내 인생이 종이 한 장 무게보다 가벼웠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방으로 들어가 낡은 가방을 꺼냈다.
옷가지 몇 벌과 어머니의 사진 한 장. 그것이 내 60년 인생의 전부였다. 하지만 내가 눈물을 훔치며 짐을 싸고 있던 바로 그 시각. 한빛그룹 회장실에서는 천지개벽할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나는 나중에야 전해 들었다. 그때 한 회장님이 어떤 표정으로 검사 결과지를 받아들었는지. 친자관계 성립 확률 99.9999%. 종이를 받아든 한 회장님은 짐승처럼 오열하셨다고 한다. 40년을 찾아 헤맨 딸이 등잔 밑에서 식모 취급을 받으며 살고 있었다는 사실. 그것도 자신의 투자를 받겠다고 아부하는 자들에게 짓밟히고 있었다는 사실에 아버지는 가슴을 치며 통곡하셨다. 이 죽일 놈들, 감히 내 딸을, 내 금쪽 같은 새끼를. 아버지의 비서실장이 급히 차를 대기시켰다. 격노한 아버지의 지팡이가 바닥을 내리찍는 소리가 회장실을 울렸다. 당장 가자. 내 딸 데리러 가야겠다. 그리고 그 짐승만도 못한 집구석, 오늘부로 끝장낼 준비해. 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쫓겨날 준비를 하며 짐 가방을 닫았다. 창밖으로 검은 세단 수십 대가 우리 집, 아니, 이제는 남의 집이 된 저택을 향해 질주해 오고 있다는 것을 꿈에도 모른 채. 그렇게 나의 비루했던 전반전이 끝나고 찬란하고 잔혹한 후반전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오후 나는 시어머니의 강요로 서울 시내의 한 특급 호텔 연회장에 끌려갔다. 한빛그룹과의 투자 조인식이 열리는 자리였다. 어머니는 내가 그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이혼 도장을 찍고 사라져 주길 바랐다. 한 회장님 앞에서 우리 집안은 이제 거치적거리는 것 없이 깨끗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이다.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이 쏟아지는 연회장 구석, 나는 죄인처럼 서 있었다. 남편 성훈 씨는 내연녀 유리와 팔짱을 끼고 하객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엔 승리감과 탐욕이 번들거렸다. 자, 다들 주목해 주세요. 남편이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한빛그룹과의 역사적인 파트너십 체결에 앞서 제 개인적인 새 출발을 알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제 발목을 잡던 낡은 인연을 정리하고 여기 있는 최유리 대표와 새로운 미래를 그리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 박수 소리가 내 뺨을 때리는 것 같았다. 어머니가 내게 다가와 싸늘하게 속삭였다. 들었지? 분위기 깰 생각 말고 저기 구석문으로 조용히 나가. 꼴 보기 싫으니까. 나는 입술을 깨물며 돌아섰다. 더 이상 비참해질 것도 없었다. 그래, 나가주자. 더러워서 피하는 거다. 내가 무거운 발걸음을 떼려는 순간이었다. 쾅 마이너스. 연회장의 거대한 양쪽 문이 굉음을 내며 열렸다. 장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수십 명의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한 회장님이 들어오고 계셨다. 서슬퍼런 기세였다. 그의 뒤로 검은 양복을 입은 변호인단이 줄지어 들어왔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화색이 돌아서는 헐레벌떡 단상에서 내려갔다. 아이고, 회장님, 오셨습니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한 회장님은 그 손을 잡기는커녕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성큼성큼 오직 한 곳만을 응시하며 걸어왔다. 바로 내가 서 있는 구석 자리였다. 사람들의 시선이 홍해 갈라지듯 열린 길을 따라 나에게로 쏠렸다. 나는 겁이 나서 뒷걸음질 쳤다. 왜 이러시는 걸까? 혹시 내가 검사 결과 조작이라도 했다고 오해하신 걸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앞에 한 회장님이 멈춰섰다. 그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지은아. 그가 불렀다. 회장님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내 딸.
지은아. 순간 내 귀를 의심했다. 딸, 지금 나보고 딸이라고 하신 건가? 한 회장님은 멍하니 서 있는 나를 와락 끌어안으셨다. 그의 따뜻한 체온이 쿵쿵 뛰는 심장 박동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미안하다. 아비가 너무 늦었다.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해다오. 내 어깨 위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이게 꿈일까? 꿈이라면 깨지 않게 해주세요. 내 60년 인생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아버지의 품이었다. 그때 경악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회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딸이라니요? 그 여자는 근본 없는 고아입니다. 식모살이 하던 천한년이라고요. 한 회장님이 나를 아는 채 고개를 돌렸다. 방금 전까지 눈물 흘리던 눈빛은 온데간데없고 금방이라도 사람을 찢어 죽일 듯한 맹수의 눈빛이 시댁 식구들을 쏘아봤다. 닥쳐라. 호통 소리에 연회장 유리가 징하고 울릴 정도였다. 시어머니가 헉하고 숨을 들이켰다. 식모, 천한년? 내년들 눈에는 내 딸이 그렇게 보였더냐? 한 회장님은 품 안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꺼내 남편의 얼굴에 집어 던졌다. 종이들이 눈처럼 흩날렸다. 이 아이는 내가 40년 전 잃어버린 내 친딸 한지은이다. 내 목숨보다 귀한 핏줄을 너희가 감히 종처럼 부려먹어? 짐승도 제 새끼 귀한 줄은 아는데 너희는 사람이 아니구나. 남편 성훈 씨가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결과지를 집어들었다. 친자관계 성립 99.999% 그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가 바닥에 주저앉았다. 이럴 리가 없어. 그럼 우리가 회장님 딸을 상황 파악이 된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비웃음과 경멸의 화살이 이제는 시댁 식구들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한 회장님은 비서실장에게 손짓했다. 똑똑히 들어라. 오늘부로 너희 회사에 대한 투자는 전면 백지화한다. 그리고 너희가 내 딸 명의로 빌려 쓴 대출금, 회사 운영 자금으로 보증 세운 것들, 내일 아침까지 전액 상환해라. 만약 못 갚으면 법대로 집달관들이 들이닥칠 게다. 회장님, 살려주십시오. 오해입니다. 저희는 정말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바닥을 기며 한 회장님의 바짓가랑이를 잡았다. 좀 전까지 내게 소금을 뿌리라던 그 위세는 어디 가고 비굴한 늙은이만 남아 있었다. 한 회장님은 더러운 것을 털어내듯 발을 뺐다. 내 딸에게 용서를 빌어라. 만약 지은이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내일 서울 바닥에서 발붙일 곳이 없을 게다. 모두의 시선이 내게 쏠렸다. 남편이, 내연녀가, 시어머니가 나를 쳐다봤다. 애원하는 눈빛, 공포에 질린 눈빛. 나는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허리를 꼿꼿이 펴고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싸늘하게 그들을 한번 훑어보고는 아버지의 팔짱을 꼈다. 그것이 내 대답이었다. 나는 당신들을 용서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한다는 무언의 선고. 가시죠, 아버지. 내 입에서 나온 아버지라는 단어에 한 회장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우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연회장을 빠져나왔다.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통곡 소리와 남편의 비명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내 귀에 닿지 않았다. 지옥 같던 나의 시집살이는 그렇게 끝이 났다. 계절이 4번 바뀌고 다시 봄이 왔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찬밥을 먹던 식모 며느리가 아니다. 한빛 재단의 이사장. 그것이 지금 나를 부르는 이름이다.
반지하에서 곰팡이 냄새를 맡으며 깨던 아침은 이제 통유리 너머로 쏟아지는 햇살과 함께 시작된다. 하지만 과거의 망령들은 끈질겼다. 재단 사무실로 불청객들이 찾아왔다. 경비원들에게 끌려나가지 않으려 발버둥 치는 두 남녀. 1년 전만 해도 비단옷을 휘감고 나에게 소금을 뿌리려던 시어머니, 그리고 내연녀와 새 출발을 꿈꾸던 전남편 성훈 씨였다. 그들의 몰골은 처참했다. 한빛그룹의 압박으로 회사는 공중분해되었고 거대했던 저택은 경매로 넘어가 길거리로 나앉았다는 소식은 들었다. 하지만 직접 눈으로 보니 세월의 무상함마저 느껴졌다. 지은아, 여보, 우리 한 번만 살려줘. 그래도 30년 정이 있잖아. 성훈 씨가 내 바짓가랑이를 잡으려다 경호원에게 제지당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울고 있었다. 내가 잘못했다. 귀한 분인 줄 모르고. 내가 눈이 멀었어. 우리 굶어 죽게 생겼다. 제발 밥값이라도 좀 주라. 응? 그들의 비굴한 눈빛. 30년 동안 나를 짓누르던 그 서슬 퍼런 위엄은 온데간데 없었다. 나는 차분하게 책상 위에 있던 노란 봉투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들의 눈이 번쩍 뜨였다. 돈 봉투라고 생각했으리라. 그래요. 30년. 긴 세월이었죠. 저도 계산은 확실히 해야겠어서 준비했어요. 나는 봉투를 그들 앞에 툭 던졌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허겁지겁 봉투를 뜯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나온 건 현금 다발이 아니었다. A사 용지 한 장. 빼곡하게 숫자가 적힌 표였다. 이게 뭐냐? 정산서예요. 나는 차갑게 그들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지난 30년간 제가 이 집에서 식모로 일한 노동의 대가예요. 최저시급으로 계산했고 야간 수당, 주말 수당 다 포함했어요. 합계가 15억쯤 되더군요. 15억? 놀라지 마세요. 거기서 뺐으니까. 당신들이 나한테 제공했던 그 냄새나는 창고 방세, 그리고 손님들 먹다 남은 찌꺼기 밥감, 10원 단위까지 철저하게 공제했어요. 나는 종이 맨 아래 적힌 숫자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보세요. 공제하고 나니까 오히려 당신들이 나한테 줘야 할 돈이 남던데 팁으로 준 셈 칠 테니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우린 이제 빚진 거 없는 완벽한 남남이니까. 지은아, 가족이라는 핑계로 착취했던 시간들, 이제 법적으로도 정산 끝났어요. 나가세요. 내 사무실 공기 탁해지니까. 경호원들이 멍하니 굳어버린 두 사람을 끌고 나갔다. 복도 끝에서 시어머니의 절규가 들려왔지만 나는 블라인드를 내려버렸다. 가슴 한구석에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던 돌덩이가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복수는 그들을 파멸시키는 게 아니었다. 그들과 나 사이의 관계를 가족에서 악덕 고용주와 채권자로 재정립하고 미련 없이 끊어내는 것. 그것이 나의 완성된 복수였다. 이른 퇴근을 하고 본가로 돌아왔다. 현관을 들어서는데 집안에 낯설지만 따뜻한 냄새가 진동했다. 고소한 참기름 냄새, 보글보글 찌개 끓는 소리.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가 퇴근하신 시간인데 누가 있는 걸까? 부엌으로 들어선 나는 그 자리에 멈춰 서고 말았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 한빛그룹의 총수인 아버지. 평생 펜대만 잡으셨던 그분이 우스꽝스러운 앞치마를 두르고 땀을 뻘뻘 흘리며 국을 적고 계셨다.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왔냐? 조금만 기다려라. 다 됐다. 아버지는 서툰 솜씨로 뜨거운 뚝배기를 식탁으로 옮기셨다. 손가락에는 밴드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식탁 위에는
하얀 김이 모락모락 나는 2000쌀밥, 소고기를 듬뿍 넣은 미역국,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잡채와 생선구이가 차려져 있었다. 어딘가 모양은 투박하고 엉성했지만 세상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귀해 보이는 밥상이었다. 앉아라. 어서. 아버지는 내 손을 잡아 의자에 앉히시고는 숟가락을 쥐어주셨다. 지은아, 내가 60년 동안 남의 집 부엌 구석에서 찬밥을 먹으며 눈물 삼킬 때 이 못난 아비는 아무것도 모르고 호의호식했구나. 아버지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떨려왔다. 칠순 잔치날. 부엌에서 찬물에 밥 말아 먹던 내 모습을 보고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이게 아비가 너에게 차려주는 첫 밥상이다. 늦어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갓 구운 생선살을 발라 내 밥숟가락 위에 올려주셨다. 하얀 쌀밥 위로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30년 전 시댁의 칠순 잔치날. 부엌 구석에서 울며 삼켰던 그 차가운 밥알들이 떠올랐다. 그리고 지금 내 앞에 놓인 아버지가 땀 흘려 차려주신 이 따뜻한 밥상. 아버지,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지난 30년의 서름이 뼛속까지 시렸던 그 외로움이 뜨거운 국물과 함께 녹아내리는 치유의 눈물이었다. 나는 울면서 밥을 먹었다. 아버지는 말없이 내 등을 토닥여 주셨다. 많이 먹어라. 내 딸, 귀한 내 딸. 그날 나는 깨달았다. 진정한 복수는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을 밑바닥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었다.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것.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내도 식모도 아닌 사랑받는 딸 한지은으로 내 이름 석 자를 가지고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처절하고 아름다운 복수라는 것을. 저녁 식사 후 나는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정원을 산책했다. 밤하늘의 별이 유난히 밝았다. 어디선가 불어온 봄바람이 내 뺨을 스쳤다. 이제야 비로소 내 인생에도 따뜻한 봄이 왔다.